차가운 비가 쏟아지는 밤, 허름한 모텔 방 한 구석에서 핏발, 선눈으로 거울을 노려보는 고성이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 나온 악귀와도 같았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박진석 회장의 집 금고 깊숙한 곳에서 훔쳐나온 이 나라, 재계를 뒤흔들 수 있는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는데요. 박진석에게 버림받고 맨발로 쫓겨나는 수모를 겪었지만 고성이는 결코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어루만지며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었는데요. 그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되찾기 위한, 아니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한 섬뜩한 재기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박진석, 내가 감히 나를 버려? 내 딸 은호를 이용만 하고 버린 건 너도 마찬가지야. 이제 판을 뒤집어 줄게. 한편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침묵보다 더 무거운 절망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전 어머니 조옥래 여사를 떠나보낸 이상철은 이제 아들 이지영마저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는데요. 평생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그였지만 하늘이 내리는 시련 앞에서는 그저 나약한 아버지일 뿐이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많은 기계 장치에 둘러싸인 채 가쁜 숨을 몰아쉬는 이지혁을 바라보며 이상철은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옆에 있던 김다정 역시 남편을 붙잡지도 못한 채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엄마, 나 괜찮아. 은호 수술 잘 끝났으니까 그걸로 됐어. 라며 웃어 보이던 듬직한 아들 지혁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부전증은 예고 없이 악화되었고 의료진은 이제 기계적 순환 보조 장치 없이는 버틸 수 없습니다. 심장 이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라는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선배한테 무슨 일 생긴 거지? 라며 울부짖는 딸을 보며 정순이는 결국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지은호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중환자실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박성재가 벽에 머리를 박으며 괴로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친구를 살리지 못한다는 죄책감과 무력감에 빠진 박성재는 지은호를 보자마자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떨구었는데요. 성재야, 아니지. 선배가 왜 저기 있어? 우리 행복해지기로 했잖아. 유리창 너머 창백하게 누워있는 이지혁을 본 지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고 그런 그녀를 박성재가 겨우 부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남자가 자신을 지키려다 병을 키웠다는 사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지은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았습니다. 바로 그때 이 비극적인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한 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병원 로비 구석에서 선글라스로 얼굴을 가린 채 절망에 빠진 이지혁의 가족과 지은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석을 무너뜨릴 장부도 중요하지만 당장 자신의 안위를 보장받고 다시 권력의 정점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더 확실한 패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고성이는 자신의 딸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라야, 엄마야. 지금 당장 짐 싸서 나와. 너까지 그 집구석에 있을 필요 없어. 하지만 박영라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엄마, 나 이제 엄마 인형 노릇 안 해. 은호 언니한테 한 짓, 그리고 아빠한테 쫓겨난 이유 다 들었어. 어떻게 사람이 그래? 박영라의 반항에 고성이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표정을 굳히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네가 배부른 소리 하는구나. 잘 들어. 이지혁, 그 남자 살릴 방법 엄마한테 있어. 수화기 너머로 박영라의 숨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의 동생 이지환과 썸을 타며 이지환을 통해 이지혁의 위독한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박영라였기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죠. 사실 고성이에게는 숨겨둔 인맥이 있었습니다. 과거 그녀가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발버둥 치던 시절, 불법적인 장기 매매 브로커와 연이 닿아 있었던 건데요. 물론 지금은 합법적인 루트가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그녀는 해외의 모 사설 병원과 커넥션이 있는 거대 투자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만 있다면 순번을 조작하거나 해외 원정 이식을 통해
어떻게든 심장을 구해낼 수 있는 어둠의 루트를 쥐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은 명백한 범죄였지만 벼랑 끝에 몰린 고성이에게는 동아줄이자 이 지역의 가족에게는 악마의 유혹이 될 수 있는 치명적인 카드였습니다. 다음 날 박진석 회장의 집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들이 말릴 새도 없이 들이닥친 건 다름 아닌 고성이었습니다. 경비원들에게 끌려나갈 줄 알았던 그녀가 책상 위에 서류 봉투 하나를 툭 던지자 박진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이게, 네가 이걸 어떻게? 박진석이 당황하며 말을 잇지 못하자 고성이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진석 씨, 당신이 나를 내칠 때 이 정도 준비도 안 했을 줄 알았어? 이 장부 하나면 당신 회사 공중분해되는 건 시간 문제야. 검찰에 넘길까, 언론에 뿌릴까 고민 좀 했는데 말이야. 박진석은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그 장부에는 회사의 온갖 비리와 탈세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이죠. 원하는 게 뭐야? 돈이야? 박진석이 으르렁거렸습니다. 돈은 당연한 거고, 내 자리, 그리고 내 명예 다시 돌려놔. 그리고 하나 더. 고성이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당신 아들 친구, 이지혁. 그 녀석 살려내. 박진석은 의아했습니다. 고성이가 왜 하필 원수 같은 지은호가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무슨 꿍꿍이야? 그 놈은 심장이 없으면 죽어. 내가 무슨 수로 살려? 당신이 가진 재단 병원 네트워크, 그리고 내가 가진 해외 루트 합치면 불가능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돈과 절차를 대고 나는 물건을 가져올 테니까. 고성이의 계획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녀는 박진석을 협박해 막대한 자금을 확보하고 자신의 어둠의 인맥을 동원해 기적적으로 매칭된 심장을 가로채기 하려는 속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은호와 이 지역의 부모에게 내가 베푸는 은혜로 포장하여 지은호가 자신을 평생 증오하지 못하게, 아니 자신에게 평생 빚진 마음으로 살아가게 만들려는 끔찍한 모성애의 왜곡이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이 살아나면 그 공을 자신이 독차지하여 박성재와 이 지역의 관계를 이용해 회사 내에서의 입지까지 굳히려는 고도의 계산이 깔려 있었죠. 그 시각 병원의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 지역의 바이탈 모니터가 요란한 경고음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심정지가 온 것입니다. 의료진이 긴급하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하고 밖에서 지켜보던 김다정은 실신 직전까지 갔습니다. 이상철은 무릎을 꿇고 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지역이만은 안 됩니다. 어머니 데려가셨잖아요. 제발 아들은 살려주세요. 지은호는 경리된 유리창을 두드리며 오열했습니다. 선배, 일어나, 안 돼. 나 두고 못 가.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와 전기 충격기의 충격음이 반복되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병원 복도 저편에서 또각또각 하이힐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고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구원자처럼, 그러나 가장 잔인한 포식자의 얼굴을 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박진석이 침통한 표정으로 따르고 있었고요. 고성이는 오열하고 있는 정순이와 지은호, 그리고 이상철 부부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죠. 지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여긴 왜? 고성이는 붉은 립스틱이 칠해진 입술을 비틀어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긴, 내 딸이 죽고 못 사는 남자라며. 내가 살려주러 왔지.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고성이는 이상철에게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드님, 살리고 싶으시죠? 국내 대기자 명단 기다리다간 오늘 밤 못 넘겨요. 하지만 내가 손을 쓰면 당장 내일이라도 수술 받을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온 이상철에게, 그리고 악녀에게 이용만 당했던 지은호에게 고성이는 거부할 수 없는, 하지만 받아들여서는 안 될 악마의 제안을 던졌습니다. 지은호, 내가 평생 내 딸로 살겠다고 맹세해. 그리고 박 회장님, 당신은 내 모든 과거를 덮고 다시 나를 안주인으로 모시겠다고 약속해.
그러면 이 지역 심장, 내가 구해올게.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이 끔찍한 거래 앞에서 과연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 원수의 손을 잡고 평생 그 꼭두각시가 되어야 하는 지은호, 아들을 살리기 위해 불의와 타협해야 하는 이상철, 그리고 심폐소생술 끝에 간신히 맥박이 돌아왔지만 여전히 사경을 헤매는 이 지역. 고성이의 제안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모두를 파멸로 이끌지도 모르는 달콤한 독배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지역의 심장은 멈춰가고 있고 선택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바닥, 지은호가 고성이의 구두 끝에 이마를 대고 흐느끼며 내뱉은 첫마디는 시청자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와도 같았습니다. 자존심 강하고 긍정적이던 은호가 사랑하는 남자 이 지역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이었는데요. 고성이는 바닥에 엎드린 은호를 내려다보며 승자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은호가 방금 지장을 찍은 각서가 들려 있었죠. 그 각서의 내용은 단순하지만 끔찍했습니다. 이 지역의 수술이 성공하는 즉시 지은호는 고성이의 친딸로서 법적 절차를 밟고 그녀가 지정하는 집에서 거주하며 그녀의 지시에 따라 언론 플레이와 정략 결혼에 협조한다.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아버지 이상철은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평생을 대쪽 같은 성품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아들 앞에서는 그 신념도 무력했습니다. 어머니 조옥래 여사를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들까지 잃을 수는 없었기에 그는 며느리나 다름없는 은호가 악녀에게 영혼을 파는 것을 묵인해야만 했습니다. 이상철은 떨리는 손으로 박진석 회장의 옷깃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회장님, 제발 약속 지켜주십시오. 우리 지역이 꼭 살려주셔야 합니다. 내 목숨을 가져가도 좋으니 제발. 박진석은 고성이에게 약점을 잡혀 꼼짝 못하는 처지였지만 친구 아들인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마음만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비해. 헬기 띄우고 의료진 대기시켜. 비용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까 당장 진행해. 그 시각 고성이는 약속대로 자신의 어둠의 루트를 가동했습니다. 그녀가 움직이자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요. 해외에서 급하게 공수한 특수 장비와 이식 가능한 심장이 확보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순번이 조작되었는지 거액의 뒷돈이 오갔는지는 철저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수술실 앞은 그야말로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이 지역의 침대가 수술실로 이동하는 순간 의식이 없는 지역의 손을 잡은 지은호는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선배, 꼭 살아나야 해. 나 없어도 밥 잘 먹고 아프지 말고. 알았지. 마취도 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치 지역이 듣고 있다는 듯 그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그 손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켜지는 순간 은호는 다리의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한편 이 지역의 절친이자 박진석의 아들인 박성재는 이 상황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박진석과 고성이가 갑자기 지역을 돕겠다고 나선 배경에 무언가 더러운 거래가 있음을 직감했기 때문이죠. 그는 회사 보안팀을 통해 아버지의 최근 통화 내역과 자금 흐름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박성재는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고성이가 접촉한 브로커가 단순한 장기 매매 브로커가 아니라 과거 동남아 불법 입양 및 인신매매 사건에 연루되었던 악명 높은 조직이라는 것이었죠. 이 여자, 대체 무슨 짓을 꾸미고 있는 거야? 지역이 심장, 정당한 루트가 아니면 나중에 문제 생길 수도 있어. 이식받아도 거부 반응 오거나 경찰 수사 들어오면 지역이 인생은 끝장이라고. 박성재는 분노에 차서 박영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영라 역시 엄마 고성이의 행보에 의구심을 품고 있던 차였습니다. 오빠, 나도 알아봤는데 엄마가 최근에 위조 여권을 여러 개 만들었어.
어쩌면 지혁 오빠 수술 끝나고 은호 언니 데리고 해외로 뜰 생각일 수도 있어. 박영라의 말에 박성재의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고성이는 단순히 은호를 딸로 삼는 것을 넘어 그녀를 이용해 해외 비자금을 세탁하고 자신은 신분 세탁을 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술은 장장 12시간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대기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김다정과 정순이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정순이는 자신의 딸 은호가 어떤 희생을 치렀는지 알기에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은호야, 미안하다. 이 못난 애미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내 오빠 살리려고 간까지 줬는데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 살리겠다고 내 인생을 저 마녀한테. 정순이의 오열에 지강호마저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철없던 지강호였지만 누나의 희생 앞에서는 숙연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는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내가 성공해서 누나 꼭 찾아올게. 저 마녀 소나귀에서 빼내올게.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집도이가 피 묻은 가운을 입은 채 나왔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술은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거부 반응도 현재로서는 없고 심장 박동도 안정적입니다. 그 순간 대기실은 안도와 환호 그리고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상철은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었고 김다정은 의사의 손을 잡고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의 순간에 단 한 사람, 지은호만은 웃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멀리서 고성이가 보내는 싸늘한 눈빛을 마주하고 있었거든요. 고성이는 손목시계를 가리키며 입모양으로 말했습니다. 시간 다 됐어. 가자. 지은호는 마취에서 아직 깨어나지 않은 지혁의 얼굴을 유리창 너머로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창백하지만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가슴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선배, 살아서 다행이야. 그거면 됐어. 나 찾지 마. 나 있고 좋은 여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 은호는 마음속으로 작별 인사를 고하고 가족들이 기뻐하는 틈을 타 조용히 병원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로비에는 이미 고성이가 보낸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은호가 그 어둠 속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병원 정문으로 뛰어들어오던 박성재와 마주쳤습니다. 은호야, 안 돼, 타지 마. 박성재가 소리치며 달려왔지만 은호는 애써 그를 외면하며 차 문을 닫았습니다. 차는 매정하게 출발했고 박성재는 멀어지는 차를 보며 절규했습니다. 뒤늦게 달려온 이지환과 이수빈 역시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이 기적적으로 눈을 떴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그는 눈을 뜨자마자 산소호흡기를 떼어내려 하며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은호야. 은호. 어디 있어? 병실을 지키던 가족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병실에 설치된 TV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속보 재벌가 사모님으로 화려하게 복귀한 고성이 여사, 잃어버린 친딸과 눈물의 상봉 공개. 화면 속에는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무표정한 얼굴로 고성이의 옆에 서 있는 지은호의 모습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막 아래에는 지은호, 고성이 재단의 차기 이사장 내정이라는 문구가 흐르고 있었죠. 이지혁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은호가 왜 저기에 있어? 아버지, 어머니, 말 좀 해보세요. 이상철은 고개를 떨구며 죄인처럼 말했습니다. 지혁아, 미안하다. 내가 사는 대가였다. 은호가 널 살리려고 저 여자한테 갔다. 충격에 휩싸인 이지혁의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의료기기들이 경고음을 울려대는 가운데 이지혁은 가슴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사랑하는 여자의 인생과 맞바꿔졌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고성이의 도움으로 살아났다는 현실이 그를 견딜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박영라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쥐고 있던 USB 하나를 이지혁의 침대에 내려놓으며 비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빠, 진정하고 들어. 우리 엄마가 은호 언니 데려간 거 단순히 딸 찾은 거 아니야. 그리고 오빠 심장, 그 출처도 이 안에 다 있어. 우리가 이거 터뜨리면 오빠 심장 다시 뺏길 수도 있고 우리 엄마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래도 할 거야? 박영라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은 첫 문장은 병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지혁의 가슴 속에서 힘차게 뛰고 있는 이 심장이 누군가의 불행한 사고로 기증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에 의해 강제로 만들어진 죽음의 결과물이라는 사실. USB 안에 담긴 영상에는 동남아시아의 한 허름한 병원에서 건강해 보이던 청년이 의문의 주사를 맞고 의식을 잃는 장면과 그 직후 작성된 위조된 뇌사 판정 서류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지혁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구역질을 참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살기 위해 누군가가 살해당했다는 끔찍한 진실, 그리고 그 살인을 사주한 사람이 다름 아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장모가 될 고성이라는 사실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지혁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괴로워했는데요. 갓 수술한 부위의 통증보다 죄책감이 그를 더 아프게 찔렀습니다.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이지화는 형의 어깨를 잡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형, 이거 경찰에 넘겨야 돼. 저 여자 살인자라고. 어떻게 사람이 이래? 하지만 이지혁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그는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서서히 펴더니 눈물을 닦아내고 차갑게 가라앉은 눈빛으로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아니, 경찰에 넘기면 은호가 다쳐. 그리고 나도 이 심장을 받은 공범이 돼. 법은 저 여자를 못 이겨. 내가 직접 부순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이지혁은 예전에 그저 성실하고 올바른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 속에서 뛰는 이 죄스러운 심장을 악마를 처단하는 동력으로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대한민국 상위 1%만이 거주한다는 성북동의 대저택. 그곳은 화려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이었습니다. 은호야, 웃어. 더 환하게. 내가 행복해 보여야 내 재단 이미지가 좋아져. 고성이는 거울 앞에 앉은 지은호의 머리를 빗겨주며 서늘하게 속삭였습니다. 지은호는 생기를 잃은 인형처럼 멍한 눈으로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그녀가 입은 옷은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명품 드레스였지만 그녀의 손목에는 얇은 멍,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반항할 때마다 고성이가 가한 은밀한 폭력의 흔적이었죠. 네, 어머니, 웃을게요. 지은호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동자 깊은 곳에는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성이가 방을 나가자마자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곳에는 고성이가 통화할 때마다 엿들은 내용들, 자주 만나는 정재계 인사들의 이름, 그리고 집 안의 금고, 비밀번호 패턴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지은호는 단순히 희생양이 되어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온 이상, 호랑이의 목을 물어뜯기 위해 발톱을 숨기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며칠 뒤, 이지혁의 재활은 처절하다 못해 기괴할 정도로 독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번 더, 병원 재활치료실, 땀범벅이 된 이지혁은 이를 악물고 러닝머신 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의료진이 무리라고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박성재에게 부탁해 고성이의 재단이 주최하는 심장병, 어린이 돕기 자선 갈라쇼의 초대장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날이 바로 지은호가 고성이의 양녀로서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날이자 자신이 세상 밖으로, 그리고 고성이의 앞으로 걸어 나갈 디데이였기 때문입니다. 박성재는 친구의 무모한 계획을 걱정하면서도 아버지 박진성 몰래 자금을 지원하며 지혁을 도왔습니다. 지혁아, 명심해. 너 아직 환자야. 쓰러지면 끝장이야. 걱정 마. 죽어도 거기서 죽어. 은호가 보고 있잖아. 한편 이상철과 김다정은 아들이 무리하는 것을 보며 가슴이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 이대로 안 죽어요.
은호 찾아와야죠. 아버지, 어머니 며느리 데려와야죠. 라는 아들의 단호한 말에 그저 묵묵히 보양식을 해나르며 문물로 응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망의 자선 갈라쇼 당일, 호텔 연회장은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고성이는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고, 그 옆에는 화이트 드레스를 입은 지은호가 박제된 나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기자들의 플래시 세례가 터지고 고성이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잃어버린 딸 은호와 함께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는 뜻깊은 그때였습니다. 연회장의 거대한 문이 열리고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쏠렸습니다. 그곳에는 완벽한 수트 차림의 이지혁이 서 있었습니다. 아직 창백한 안색이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의 옆에는 보디가드처럼 듬직한 동생 이지원과 고성이의 친딸이지만 엄마를 배신하고 정의를 택한 박영라가 양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고성이의 표정이 일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아직 병상에 누워 있어야 할 놈이 어떻게? 라는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죠. 하지만 지은호의 눈은 커다랗게 흔들렸습니다. 죽을까 봐 떠나왔는데 그가 제 발로 지옥불 속으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이지혁은 수많은 인파를 가로질러 단상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경호원들이 제지하려 했지만 VIP인 박성재가 내 손님이다라며 길을 터주었죠. 단상 바로 아래까지 다가온 이지혁은 고성이를 똑바로 올려다보며, 그러나 시선은 지은호에게 고정한 채 마이크 없이도 들릴 만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장모님, 사위가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목숨을 주셨는데 감사 인사가 늦었네요. 장내가 술렁거렸습니다. 사위? 장모?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고성이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거렸습니다. 자네, 미쳤나? 여기가 어디라고 와. 당장 안 꺼져. 하지만 이지혁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품 안에서 붉은 장미 한 송이를 꺼내 지은호에게 건네며 누구보다 다정한 그러나 결기 어린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은호야, 나왔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 숨바꼭질 그만하자. 지은호는 떨리는 손으로 장미를 받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끝이 스쳤고 그 짧은 접촉을 통해 수만 가지의 감정이 오갔습니다. 왜 왔어? 위험해. 라는 은호의 눈빛과 널 혼자 두지 않아. 이 심장이 멈추는 날까지 널 지킬 거야. 라는 지혁의 의지가 충돌했습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박성재는 무대 뒤편 스크린을 조작하는 제어실로 몰래 이동했습니다. 박영라가 준 USB의 내용 중 일부, 즉 고성이가 과거 보육원 후원금을 횡령했던 증거 자료를 갈라쇼, 하이라이트, 영상 중간에 섞어 넣기 위해서였죠. 이것은 오늘 고성이에게 날리는 첫 번째 잽잽에 불과했습니다. 스크린에서 사랑과 나눔이라는 문구가 나오던 중 갑자기 화면이 지지직거리더니 고성이가 뒷돈을 챙기는 흐릿한 CCTV 영상이 3초간 송출되었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장내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방금 뭐지? 고성이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스태프들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면 꺼, 당장 꺼.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이지혁은 단상 위로 올라가 지은호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고성이의 귓가에 오직 그녀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건 예고편입니다. 제 심장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세상이 알게 되면 그때는 화면 끄는 걸로 안 끝날 겁니다. 기대하세요, 장모님. 화려한 조명이 꺼진 호텔 대기실, 날카로운 파열음이 정적을 갈랐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애로운 어머니 연기를 하던 고성이의 손이 지은호의 뺨을 가차없이 올려붙인 건데요. 고개라 돌아간 지은호의 입가에는 핏방울이 맺혔지만 그녀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서늘한 눈으로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분노로 몸을 떠는 고성이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내가 시켰니? 감히 내 서방될 놈을 불러들여서
내 얼굴에 먹칠을 해. 고성이는 은호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리며 으르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지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초대하셨잖아요.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지은호의 당돌한 대꾸에 고성이는 기가 막힌다는 듯 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며 빌었을 아이가 이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신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은호를 밀쳐내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어디 계속 까불어봐. 이지혁 그놈이 제 발로 지옥 불에 들어온 이상 살아서 나가는 건 내 마음이야. 그리고 명심해. 내 인내심을 시험하면 다음 타깃은 그놈이 아니라 그놈 식구들이 될 거야. 대기실 밖 소란스러운 틈을 타 박성재는 경호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척하며 은호가 나오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옷매무새를 다듬은 은호가 고성이의 뒤를 따라 나왔는데요. 은호는 고개를 숙인 채 걷다가 비틀거리는 척하며 박성재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박성재가 그녀를 부축하는 그 찰나의 순간 지은호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메모리칩이 박성재의 양복 주머니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한 완벽한 스파이 작전이었습니다. 은호는 성재의 눈을 아주 잠깐 바라보며 입모양으로 부탁해라고 속삭였고 성재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메모리칩에는 은호가 목숨 걸고 빼낸 고성이의 차명, 계좌 리스트와 정관계 로비 장부의 비밀번호가 들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이지혁의 집은 폭풍전야와도 같았습니다. 갈라쇼 사건 이후 이지혁은 무리한 탓인지 고열에 시달리며 알아누웠는데요. 어머니 김다정은 아들의 이마에 물수건을 올려주며 하염없이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 이상철은 내가 못나서 아비가 힘이 없어서 라며 가슴을 쳤습니다. 그런데 이 암울한 집안 분위기와 달리 이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솔깃한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이죠. 패션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며 성공을 꿈꾸던 수빈에게 국내 굴지의 명품 편집숍 로열 부티크에서 콜라보레이션을 제안해온 것입니다. 오빠, 나 드디어 떴나 봐. 로열 부티크면 상위 1%만 가는 곳이잖아. 거기 대표님이 내 디자인을 보고 감동했대. 이수빈은 아픈 오빠 앞에서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지혁은 동생이 기뻐하는 모습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고성이가 운영하는 재단과 로열 부티크가 밀접한 관계라는 소문을 얼핏 들은 기억이 났기 때문입니다. 수빈아, 계약 조건 꼼꼼히 확인해. 세상에 공짜는 없어. 아이 참, 오빠는 걱정 마. 나도 이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집 빚 갚고 효도할 거야. 수빈은 오빠의 충고를 흘려듣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채 집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고성이가 파놓은 끔찍한 덫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오후 3시 청담동 로열 부티크. 이수빈은 화려한 매장 내부에 압도되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매장 매니저는 수빈을 VIP룸으로 안내하며 최고급 샴페인과 다과를 대접했습니다. 이수빈 디자이너님, 저희 대표님이 곧 오실 겁니다. 그 전에 이 신상 다이아몬드 컬렉션 한번 보시겠어요? 이번 콜라보에 영감을 줄 아이템들입니다. 매니저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반지 세트를 수빈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반짝이는 보석에 홀린 수빈은 정신없이 구경을 했고 매니저는 잠시 자리를 비우겠다며 나갔습니다. 혼자 남은 수빈이 목걸이를 목에 대보며 거울을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사이렌 소리와 함께 보안요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당신을 절도 혐의로 체포합니다. 네, 무슨 소리예요? 전 그냥 구경만. 수빈이 당황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보안요원은 수빈의 핸드백을 거칠게 낚아채 뒤집었습니다. 그러자 가방 안에서 매니저가 보여줬던 5억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수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때 VIP룸의 문이 열리며 우아한 모습의 고성이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는 수빈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지혁 씨 동생분이 손버릇이 안 좋으시네. 이걸 어쩌나, 우리 숍은 절도범에게 자비가 없는데. 함정이었습니다. 고성이는 수빈의 욕망을 이용해 그녀를 절도범으로 몰아넣고 이를 빌미로 이지혁을 협박하려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같은 시각, 병석에 누워있던 이지혁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수화기 너머로는 수빈의 자지러지는 울음소리와 고성이의 차분한 목소리가 교차했습니다. 오빠, 나 아니야. 나 진짜 안 훔쳤어. 억울해. 들었지? 사위? 내 동생이 지금 5억짜리 반지를 훔치다 현행범으로 잡혔어. 경찰 부르면 구속은 당연하고 젊은 아가씨 인생에 빨간 줄 그어질 텐데. 괜찮겠어. 이지혁은 전화기를 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힘을 주었습니다. 심장이 쿵쿵거리며 흉통이 밀려왔지만 지금은 아플 자격도 없었습니다. 당신, 원하는 게 뭐야? 간단해. 내 딸 은호, 그리고 박성재가 가지고 간 그 메모리칩. 오늘 밤 자정까지 내 책상 위에 갖다 놔. 그리고 내 발로 걸어 들어와서 무릎 꿇고 빌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전화를 끄는 이지혁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그의 손이 분노로 떨렸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지환이 형을 말렸습니다. 형, 어디 가? 몸도 성치 않은데. 수빈이가 잡혀 있어. 내가 가야 돼. 이지혁은 동생을 뿌리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메모리칩을 돌려주면 고성이를 잡을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지고 은호의 희생도 물거품이 됩니다. 그렇다고 동생 수빈을 전과자로 만들 수도 없는 노릇.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이지혁은 박성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재야, 수빈이가 인질로 잡혔어. 메모리칩 가져가야겠어. 박성재 역시 충격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렵게 얻은 증거를 허무하게 날려야 한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졌지만 친구의 동생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알았어. 같이 가. 나도 가만히 안 있어. 그날 밤, 고성이의 개인 사무실. 고성이는 소파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여유롭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눈물범벅이 된 채 손이 묶여있는 이수빈이 공포에 질려 있었죠. 문이 열리고 이지혁과 박성재가 들어왔습니다. 이지혁의 안색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죽지 않았습니다. 박성재는 테이블 위에 메모리칩을 던졌습니다. 약속 지켜. 수빈이 풀어줘. 고성이는 메모리칩을 집어들고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핏줄이 무섭긴 하네. 그 대단한 정의감도 동생 앞에서는 별 수 없고. 그녀는 비서에게 눈짓했고 비서가 수빈의 포박을 풀어주었습니다. 수빈은 울며 불며 이지혁의 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오빠, 나 진짜 무서웠어. 이지혁은 동생을 다독이며 박성재에게 수빈을 먼저 데리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혼자 남아 고성이와 마주 섰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장모님? 고성이는 비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끝. 아니, 이제 시작이야. 넌 이제 내 손바닥 아니야. 내가 또 허튼 수작 부리면 다음엔 내 아버지, 그 다음엔 내 어머니가 될 거야. 쥐 죽은 듯이 살아. 은호는 있고. 이지혁은 묵묵히 듣고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하나 실수한 게 있습니다. 뭐? 내 심장. 당신이 살려준 이 심장 말입니다. 이게 뛸 때마다 당신이 죽인 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겁니다. 멈추지 말라고. 당신이 내 가족을 건드린 이상 나도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겁니다. 기대하십시오. 잃을 게 없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지혁이 뒤돌아 나가는 순간 고성이는 묘한 한기를 느꼈습니다. 분명 자신이 이겼는데 왜 등골이 서늘한 걸까요? 이지혁이 밖으로 나왔을 때 차 안에서 기다리던 박성재와 이수빈, 그리고 몰래 따라온 박영라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박성재는 분한 표정으로 핸들을 내리쳤습니다. 젠장, 그 증거가 어떤 건데 그걸 다시 돌려주다니. 하지만 이지혁은 품 안에서 똑같이 생긴 또 하나의 메모리칩을 꺼내 보였습니다. 성재야, 내가 널 뭘로 보고. 원본은 여기 있어. 저 안에 든 건 빈 껍데기야.
모두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그럼 고성이는 가짜를 받은 거야? 박영라가 놀라 물었습니다. 시간을 번 거야. 고성이가 칩을 확인하고 가짜라는 걸 알기까지 딱 반나절. 그 안에 우리는 이 원본을 터뜨려야 해. 그리고 수빈이 누명도 벗겨야 하고. 하지만 상황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하려는 순간 고성이의 저택 2층 창문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던 지은호가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함정이야. 그 칩 확인 안 하고 바로 폐기했어. 고성이는 이미 너희가 가짜를 가져올 걸 알고 있었어. 지금 경찰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너희를 산업, 스파이 및 절도 공모 혐의로 신고했어. 문자를 확인한 이지혁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멀리서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고성이는 이수빈의 절도 사건을 미끼로 그들을 불러들여 박성재와 이지혁까지 한꺼번에 범죄자로 엮어 넣을 이중덫을 설계했던 것입니다. 박성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지혁아, 밟아. 잡히면 끝장이야. 도심 한복판, 경찰차 5대가 이지혁 일행의 차를 뒤쫓는 숨막히는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빗길을 뚫고 질주하는 차 안에서 이수빈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질렀고 박영란은 엄마의 잔혹함에 치을 떨었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박성재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조수석의 이지혁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백미러로 따라붙는 경찰차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해? 갈 데가 없어. 박성재의 외침에 이지혁이 결단 내린 듯 말했습니다. 방송국으로 가. 생방송 뉴스 스튜디오로 바로 들이박는다. 잡히기 전에 전 국민 앞에서 까발리는 수밖에 없어.